안녕하세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이지연입니다. 프랑스 고등학교 교육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9년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 과목 그리고 역사 지리 과목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PPT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제 얼굴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철학 과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9년 문과 철학 시험지입니다. 네, 보시면 2019년 6월 17일 월요일에 시험이 치루어졌고 4시간 동안 진행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수험생은 다음 세 가지 주제 중 한 가지 선택해서 다루게 된다라고 나오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주제는 예술작품을 설명하면 무엇이 좋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주제는요. 본문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본문은 헤겔의 법철학 강요에서 발췌한 텍스트입니다. 수험자가 이 본문에 대한 논평을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1번 주제의 모범 답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인간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였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글은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본론에서도 제1제주제, 제2제주제, 제3주제라는 플랜을 짜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보통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서론에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했는지 보시면요.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현세적 존재이다. 우리의 기억, 주의, 상상력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불러낸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러한 힘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가? 사실 시간이란 또한 우리의 존재를 전개시키며 필연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 반드시 무력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언급했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보고 또 다른 의견도 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시간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그 순간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 불멸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며 시간의 흐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죽음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슬픔을 피하는 시도일 것이다. 이렇게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살짝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본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 다음 본론에서는 이렇게 대주제, 소주제를 나누어 플랜을 짜야 하는데요. 이 대주제, 소주제마다 제목을 달아야 하고 내용의 길이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대주제는 너무 길고 제3대주제가 상대적으로 짧으면 점수가 깎이게 되겠죠. 물론 본론에서 이렇게 바로 플랜은 딱 내놓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짠 플랜에 맞추어서 글을 작성해야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채점을 할 때 서론을 읽은 후에 대주제, 소주제의 제목을 먼저 훑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이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본론을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제1제주제의 제목이 인간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이고 여기에 두 개의 소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의 제목이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이고 설명하기를 시간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형태와 한계를 제공한다. 유한성은 인간의 존재를 정의하므로 불면의 존재를 원하거나 노화의 지형으로 숨겨서 시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에피쿠로스의 메노키우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불멸을 향한 욕망은 헛된 욕망 중에서도 최악이며 이러한 만족하기 불가능한 헛된 욕망은 우리를 불행과 오용에 헌신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수의 제목이 인간은 시간을 존재하게 하는 일시적인 존재이다 이고 아래와 같이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을 예고하듯 인간은 기억, 주의, 상상력을 통해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인간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개념은 세인트 어거스틴이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든 존재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파악하기 어려운 적과 마주에서 우리는 지적 능력의 발달로 인해 인간에게 새겨진 시간이라는 무게가 동물에게는 가벼운 그 무사태평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니체의 망각에 대한 분석의 관점과도 같다.
우리를 과거로 들려주는 기억이 지시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면 이 기억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잊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첫 번째 대주제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대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주제의 제목은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저항할 수 있다로 정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두 개의 소주제로 필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시간의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은 가능하다 라는 제목을 붙였고 설명하기를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피하거나 우리를 민감하게 만드는 지적 능력을 파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간과의 싸움은 헛된 것인가? 에피쿠로스가 책망한 불멸에 대한 욕망이 고통의 근원인 헛된 욕망일 뿐인지 아니면 인간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소망의 관점에서 실증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소주제의 제목은 불멸한 것들을 창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고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 맞서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한나 아렌트의 예술작품에 대한 분석의 관점에서 특히 그러한데 전 세계의 모든 사물 가운데 예술작품의 특이성은 바로 시간과의 관계 속에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간 속에서 불안정한 방식으로 새겨지는 생산물이나 행동의 산물도 시간이 지나면 닳아지는 사물용품도 아닌 예술작품만이 잠재적인 불명성에 도달하는 유일한 인간의 창조물이라 그녀는 말한다. 예술작품은 실제로 끝없이 이어지고 반복되는 인간의 생물학적 삶에 의해 새겨지는 시간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고정된 지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 아닌가? 우리의 예술작품이 이 괴로움을 막을 수 있는가? 이렇게 또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세 번째 대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보셨듯이 적절한 타이밍에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많이 유도해요. 사실 좋은 질문을 던지려면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굴려야겠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철학 수업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주로 넘어가면요.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실상 시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기에 우리는 시간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피할 힘이 없다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피할 힘은 없는 것일까? 라고 또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대답하기를 파스칼 블레즈는 그의 저서 팡세에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부득이한 수단으로 오락을 떠올린다. 하나님만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은 언제나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불행한 인간의 흔적일 뿐인 우리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몰두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게 한다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다음과 같이 또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은 정말로 우리를 정죄하는가? 시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닌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슬픔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닐까? 에피쿠로스의 메노크스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의 반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육체적 현상이자 우리가 결코 만나지 못한 현실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생각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싸워야 하는 것은 죽음과 연관된 슬픔이며 우리에게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 죽음의 참된 개념에 오로지 의지해서 죽음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본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결론만 남았는데요. 결론은 공감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열려있는 결말처럼 끝을 내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yes, no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결론을 보시면요. 요컨대 죽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이 우리를 죽음으로 정죄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무력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킴으로써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다. 시간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슬픔에서 벗어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네, 굉장히 건설적인 결론을 냈네요. 네, 지금까지 2019년 바칼로리아 문과 철학 문제 중 첫 번째 주제인 인간은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프랑스 대표 일간지인 르몽드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 바칼로레아 문과 철학 시험의 세 번째 문제의 모범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헤겔의 법철학 강요라는 책에서 발췌한 텍스트에 대한 논평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철학 강요가 번역되어 나오긴 했는데 책이 워낙에 길어서 본문으로 나온 텍스트를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번역을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제에 나온 텍스트 번역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에는 오류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법의 범위는 우리 외부에 있다. 우리의 지식은 그것에 아무것도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향상시키지도 않는다. 우리가 가진 지식만이 선정될 수 있다. 법에 대한 지식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의 지식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법의 규범을 배우는 법을 배운다. 거의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은 규범을 알게 되고 실정법을 연구하는 법률가들 역시 주어진 것들에 충실할 뿐이다. 반면 법의 규범에는 성찰의 정신이 작용된다는 데 차이점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규범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규범의 다양성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법의 규범은 신중한 어떤 것이고 인간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이다. 내적인 신념은 이러한 규범과 충돌하거나 찬동할 수 있다. 인간은 실제 주어진 것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옳은 척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외부 권력의 필요와 지배에 종속될 수 있지만 자연적 필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은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항상 말해주고 있고 인간 스스로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확증할 것인지 또는 반대할 것인지를 찾아낸다. 본질적으로 가장 상이한 진실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 그저 인정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은 법의 규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법과 인간이 만든 실증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르몽드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의 서론에서는 이 본문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제시하는 쟁점을 보시면 실증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인간에 의해 제정된 이 실증법은 오로지 이것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과 구별되어야만 하는가? 헤겔은 이 본문에서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법칙을 비교함으로써 위의 질문을 다루고 있다. 헤겔은 먼저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실정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법들의 본질적인 이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서론에서 쟁점을 찝어낸 후에 본론에서는 두 개의 대주제로 나누어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는데 실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플랜을 먼저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채점을 한 선생님이 서론을 읽은 후에 눈으로 빠르게 이 대주제 소주제 제목을 확인해서 구성이 논리적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제는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실정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주제는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명하기를 첫 번째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실정법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연의 법칙은 물리적 법칙으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필요한 관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법칙들은 보편적으로 사실이며 해겔에 주목하듯이 물리적 법칙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실수 때문일 것이다. 진실 또는 오류는 현실 속이 아닌 현실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을 안다는 것은 이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밝히는 것일 뿐이다. 인간이 자연의 법칙을 고안하지 않기에 고로 그것의 진실은 현실에 합당한지 여부에 달려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의 제목은요. 우리는 법률적 규범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정했고요. 네, 설명하기를 마찬가지로 실정법은 선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대상이 된다. 실정법은 인간에 의해 설정되었으므로 우리는 법을 존중해야 하는 시민으로서 이 법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서 주어진 어느 순간에 주어진 어느 사회에서 허용되거나 금지된 것을 결정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의 한계를 알려주는 것은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겠죠? 다음 두 번째 대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실정법은 단지 현실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다 라고 정했고요. 역시 두 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실정법은 성찰 정신에서 나온다 라고 제목을 붙였고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일 우리가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실정법으로 간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면 또한 이 두 가지 유형의 법이 실제의 특정 상태를 설명한다면 자연에서의 물리적 법칙, 어떤 사회에서의 법률적 규범을 의미하는데 해겔은 이들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실정법은 성찰 정신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 실정법이 단지 현실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닌데 그것의 다양성이 이를 증명한다. 실정법은 시대와 때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실정법은 인간이 결정하는 대상인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법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정의에 근거한다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설명을 보시면요. 이처럼 실정법이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를 규정하는 구조처럼 우리 앞에 제기된다면 이러한 법은 우리 앞이 아닌 우리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우리의 영역 바뀐 자연적인 법칙과는 반대로 실정법은 해겔이 말하는 정의로움에 상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처럼 실정법이 내 앞에 제기될 때 나는 정의라는 가치에 따라 그것을 평가한다. 실정법은 정의를 이상적인 것으로 목표를 둔다. 이렇게 본론을 마무리하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법의 특정 개념들이 자연적 질서에서 실정법을 표출하게 한다면 해겔은 여기서 실정법의 특이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은 학습의 대상이지만 물리적 법칙이 진실을 겨냥한다면 실정법은 정의를 겨냥한다. 실정법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실정법을 아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가치에 따라 즉시 그것을 판단한다. 네, 지금까지 2019년 바칼로레아 문과 철학 시험의 세 번째 주제의 모범 답안을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2019년 문과 역사 시험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인 드리플스 사건 이후 프랑스의 주요 정치적 위기에서의 미디어와 여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르몽드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을 보시면요. 굉장히 FM적으로 서론을 제시하더라고요. 실제 학교에서 서론을 쓸 때 팩트에 근거해서 주의를 끌 수 있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본론에서 다룰 플랜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쓰라고 가르치고 또 훈련을 시키거든요. 네, 보시면 2015년 1월 샤를리 heb도 신문에 가해진 테러는 언론과 여론 사이의 연관성을 증거하듯 이 언론사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반응을 일으켰다. 네, 이렇게 2015년 파리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언급하면서 서론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1898년 이래로 프랑스는 이러한 연관성이 핵심 역할을 했던 다른 정치적 위기를 겪어왔다. 미디어를 대중으로 또는 역으로 묶는 관계는 무엇인가? 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년에 걸친 이러한 관계를 정의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 관계가 각 시대에 맞는 매체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 볼 것이다. 네, 이렇게 본론에서 다룰 플랜을 제시합니다. 이제 본론을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내용을 다 번역해드리지 않고 플랜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주제는 1898년에서 1940년까지 종이 언론의 강력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1898년은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실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해입니다. 그리고 1940년은 시청각 미디어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역사적 레퍼런스로 남는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였네요. 1894년 당시에 모든 언론은 드레피스를 유죄로 다루고 있었고 당시 여론 또한 드레피스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언론을 따르고 있었는데 4년 뒤인 1898년 에밀 졸라가 로로라는 신문에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고 당시 군대의 거짓을 비난하는 엄청난 글을 발표했죠. 이것이 반대 여론을 형성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 여론에 대한 미디어의 힘에서는 에밀 졸라의 글은 단 며칠 만에 여론을 뒤집어 놓은 반면에 또 여전히 많은 프랑스인들이 반드레피스적인 언론을 통해서 드레피스의 탄원을 거절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의견이 충돌했던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가져온 위기는 프랑스인들을 분열시켰고 반유대주의와 정권을 공경에 빠뜨리는 데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934년 2월 6일의 위기라 불리는 6월 사태에서 당시 파시즘 성향의 언론에 과격했던 모습도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 소주제 힘의 한계에서는 1898년 당시 인권 지지자들은 에밀 졸라를 필두로 집결했고 반대로 민족주의자들은 반드레피스 언론을 지지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1934년 극우 성향의 언론이 당시 프랑스 공화국을 고발할 때 극좌 성향의 언론은 정부를 지지했었다고 하면서 이렇듯이 언론은 여론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확립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풍자만화 같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문맹에 직면한 그 미디어의 한계를 증명한다고 하면서 1898년에서 1940년까지는 신문이 여론을 위해 강력한 동원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프랑스 제3공화국이 독일에 패전했던 1940년과 1990년대 사이에 탄생했던 시청각 미디어는 이 정세를 바꾸게 된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제2대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주제는 1940년에서 1990년까지의 시청각 미디어의 정서적인 힘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위기상황에서의 시청각 미디어의 역할에서는 시청각은 미디어의 힘을 강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58년 5월에 드골 장군은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것이 프랑스 제5공화국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968년 6.8혁명 때도 라디오의 생방송 보도가 청취자들의 유례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학생들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 언론과 여론의 관계의 새로운 성질에서는 라이브 방송은 대중에게 즉각적인 환상을 주긴 하지만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클리핑을 하면 대중을 속일 수 있고 이러한 조작의 위험은 증가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975년까지 ORTF라는 공공기업체가 프랑스 라디오와 텔레비전 사업을 독점 운영해 왔는데 이렇듯이 시청각 기술은 국가의 독점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 민영 방송사의 이익을 또 촉진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부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 언론과 여론의 쌍무적 관계 유지에서는 이 시청각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조작의 힘은 여론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청률은 이 프로그램 형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디어는 종종 대중의 수요를 따르게 되고 또 아무리 감정의 힘과 라이브 방송의 효과가 미디어의 힘을 강화하더라도 여론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의해서 깨져버린 이 원천은 언론과 여론의 관계를 뒤집어 놓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 세 번째 대주제를 향해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주제의 제목은 인터넷에 의한 새로운 균형으로 정했네요. 첫 번째 소주제, 인터넷 미디어의 비전문성에서는 정보 세계의 인터넷에 침입하면서 모든 네티즌들은 포럼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가상의 중개인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트위터가 2006년부터 라이브로 시민들이 댓글을 달 수 있게 한 이후로 기자들은 점점 더 위험한 경주를 하게 되었고, 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사건으로 입증되었듯이 SNS는 조작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 전통적 미디어들의 위기에서는 종이 언론, 라디오, 텔레비전은 아직까지 살아남고는 있지만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욱 그런데 시청자가 없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 주는 자유로움은 기존 매체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국가가 인터넷을 통제해서 시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 리스크를 택하지 않는 한 국가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 관계 유지, 그러나 재구성된 균형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블로거나 기타 사이트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결국 전문 매체의 중요성을 더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매체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고객인 대중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잘못된 정보나 거짓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음모는 늘 새로운 여론의 움직임을 제공한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보실 텐데요. 앞서서 펼친 주장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또 답변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한 세기 동안 언론과 여론 사이의 균형은 재분배되었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점점 더 독립적인 도구가 등장하면서 전문성이 불가피한 정보 매체는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그러나 언론과 여론은 언제나처럼 쌍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공범이자 분리시킬 수 없는 한 쌍인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네, 오늘은 2019년 바칼로레아에 나왔던 철학 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 르몽트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을 소개드리느라 방송은 좀 길어졌는데요.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한 주제에 대해 서론, 본론, 결론, 또 대주제, 소주제를 짜야 할 만큼 바칼로레아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책이든 신문이든 글을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험이죠. 그래서 바칼로레아가 생각을 쓰는 시험이라고 불리고 또 학교에서는 토론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논증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의 예체능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